저는 백합 씨를 보면서 이번에 이수캠에서 부부가 자꾸 떠올라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크죠. 백합 씨가 막 그렇게 피해의식이 강하고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이 비슷하다는 거지. 백합님이 아빠랑 엄청 친하다는 얘기를 보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긴 했어요. 백합님 입장에서는 상철님이 공개 고백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상철님이 공개 고백을 했다기에는 백합님이 뒤에서 대학가요제에서 노래에 이름 넣어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둘은 너무나 확고한 커플처럼 보였어요. 백합님도 상철님이 확고했고, 상철님도 다른 사람 안 보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뭐 동아리 MT 와가지고 서로 비밀 연애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기는 연애하러 오는 곳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가지고 백합님이 하는 거는 조금 오바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게 지금 동아리 모임 와가지고 비밀 연애 하려다가 탁 걸려버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거든 어차피. 상철님은 웅변을 아예 안 해봐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철님의 취지는 출산율이 많이 줄었으니 우리가 노력하자. 그래서 제가 솔선수범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백합님을 붙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합님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게 솔선수범으로 이어지면서 아이를 낳겠습니다라는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말은 맞는데, 그래도 백합님이 뒤에서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 하는 것만큼 그렇게 노골적인 말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건 워딩은 백합님을 붙잡겠습니다요. 백합님을 붙잡겠습니다. 물론 맥락상으로는 백합님 말이 맞죠. 아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솔선수범하겠다, 붙잡겠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나는 솔로가 그런 프로인 걸 뭐. 그래서 어쨌건 상철의 워딩은 적어놓자. 이따가 백합님이 다른 말 하면 백합님 말 들으면 헷갈려. 그런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합님은 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출산 장려였는데 순간 제가 뭔가 과대 해석을 했는지 백합님이랑 출산할 거야, 그때는 좀 뭐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렇게 고개를 이제 푹 숙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합님이 여기서도 본인도 과대 해석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본인이 과대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과대 해석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백합님을 보면 여기서도 인터뷰에서 제가 뭔가 과대 해석을 했는지 백합님이랑 출산할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리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백합님이랑 출산할 거라고 했나요? 아니 주제가 출산 장려였고,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백합님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최종 선택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 백합님이 지금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상철님이 이런 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이해는 해. 근데 백합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이 맥락이 정도는 굉장히 작은데 방향성이, 실은 이번에 이혼숙녀 캠프에서 그 룽지와 모찌라는 부부가 나와요. 그 부부의 아내분하고 맥락이 굉장히 비슷해요. 상대는 그냥 주제에 맞춰서 웅변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은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인들하고 같이 회식을 한 거야. 근데 그 유부녀들 여자 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아니 거기서 백합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는데 출산할 거야가 돼 있어.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막 분노를 하면서 상철 진짜 못됐어 이렇게 안 해. 상철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려고 해요.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아내분의 특성은 전형적인 부모화의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뭐 전형적이라고는 그렇다, 부모화거든요.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가 평생 몸이 안 좋으셨어요. 아버지는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그 딸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절제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남자에 대해서는 비혼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그 아내에 대해서는 이제 남자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가족에 대한 과한 책임, 그리고 가족밖에 없는 삶, 절제하면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런 게 백합님한테서 좀 겹쳐 보여요. 물론 백합님이 뭐 비혼은 당연히 아니겠죠. 비혼이 아니니까 낯설사게 나왔지. 그러니까 정도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냥 방향성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백합님이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백합님은 어떤 기술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유추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와 그렇게 가깝고 손을 잡고 다닌다는 거는 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거. 물론 이상한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쁨 받는 딸 이상의 첫째 딸로서 그런 역할을 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절제된 삶을 절약하고, 이숙햄의 그 아내는 절약으로 나타났지만 백합님은 노력으로 나타났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을 나눠 가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셨거나 아니면 뭐 어머니가 가족들하고 성향이 안 맞았거나, 그런 부모의 역할. 그 이혼수녀 캠프에서 아내도 부모의 역할을 나눠 가졌거든요. 어머니가 아프니까 내가 집에서 빨리 어른이 돼서 행동했단 말이야. 어려서 일찍 어른이 된. 이게 자꾸 겹쳐 보여. 그러니까 이게 상철 짜증나 이게 아니야. 상철님 그랬어요. 웃으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웃는 사람들 자체는 좋은데 웃는 포인트가 남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웃으면서 해. 그거는 나랑 같이 웃어줘? 아니면 나는 이래도 끄떡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웃으면서 내 팩폭을 무마시키려고 한다거나 뭐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번에 백합님은 어쨌건 본인이 상대가 나한테 무례한 행동을 했다. 본인이 감정적으로 해석해서 상대의 행동을 과잉 해석해가지고 상대를 나쁘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나는 웃으면서 얘기해. 나는 이렇게 쿨한 사람인데 제가 저랬어요. 남편이 여자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여자들이 술 마시러 오이도 가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갔던 얘기를 과잉 해석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굉장히 나쁜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백합님하고 겹쳐 보이는 부분이야.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백합님이 어떤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본인의 고통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한 그게 억압대에 있었을 수 있는 어려서부터 역할을 많이 수행했던 사람이어서 그런 게 몸에 배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뭔가 과대 해석을 했는지라는 걸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과대 해석을 했구나 하고 그걸 말하면 안 돼. 내가 과대 해석을 한 문장을 굳이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랑 얘기할 때도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상철 별로다. 그렇게 예를 낳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별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상철은 백합을 붙잡겠습니다로 한 거예요. 물론 상철 씨가 센스 없게 말한 거는 맞아요. 상철 씨가 지금 백합 씨의 이런 갈등을 모르고 백합 씨 말대로 공개 고백 같이 그 가요제에서 이름 넣어서 부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없진 않아. 백합님이랑 출산할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리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과대 해석 내가 그렇게 들었다 하면서 사실을 왜곡시켜서 말하잖아. 백합님은 부모와의 결과이신 것 같아요. 백합님의 웃는 얼굴 뒤에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많이 억압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이혼수녀 캠프의 그분을 예시를 들었는데 그 분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분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백합님을 보면서 이 사람 이혼할 사람이다 그 뜻은 절대 아니야. 그 아내가 물론 심했지만 정도의 차이.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죠. 예를 들어 누가 있었냐면 이혼수녀 캠프랑 비견됐던 사람 중에 돌싱 상철 28기 상철님이 그 당시에 이제 순자님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서 슬라임이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수녀에서도 그 코인을 아내 몰래 하다가 아내랑 있을 때는 막 둘이 막 같이 잘 놀아.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을 선택해버리는 뭐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냥 이 방향성과 맥락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정도의 문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떠나서 백합은 부모와의 결과인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지지난주 분석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백합님은 돌싱이 아니고 상철님은 돌싱이다 보니 나이는 상철님이 어리지만 조건상으로 백합님이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이니 상철을 많이 연상의 남자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관점이 보인다. 10살 많은 아저씨가 내가 처음에 이 아저씨가 멋져가지고 아저씨 만나볼까 했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백합 나 좋은 거야? 결혼할까? 이렇게 다가오면 그 10살 어린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저씨가 이렇게까지 들이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지지난주 분석에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와의 결과로 부담스러워하는 거랑은 다르고 백합님의 성향에 대한 얘기지. 지금 내가 백합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 백합님이 그래서 상처를 거부한다가 아니에요. 상처를 거부하는 이유가 부모화가 됐기 때문이다가 아니야. 백합님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답이지 백합님이 이런 부모와의 결과로 상철님을 거부한다. 이건 논리가 애초에 이어지지가 않죠. 물론 근데 여기서는 다른 좀 디테일들을 들어가 보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부모와의 경험을 할 정도로 조건부 승인을 받고 뭔가 결과로서만 칭찬을 받고 아버지에게 인정 혹은 아이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고 그만큼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백합이니 막상 상철과 결혼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결과가 두려울 수 있겠구나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얘기는 부모화로 인한 백합의 성향에 대한 얘기예요. 백합이 어떤 성향이냐에 대한 얘기고 상철을 부모하기 때문에 부모한 사람은 상철 같은 사람을 거절하나요? 이건 아니죠. 이거랑은 너무 다른 거지. 그 사이에도 같은 성향의 사람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빨간 약을 먹을 수도 있고 파란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백합님의 인터뷰들을 분석한 지지난주까지는 왜 상처를 거부했는가, 왜 상처를 두고 망설이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추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였고 근데 마침 이번 회차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런 백합님의 인터뷰나 웃는 게 특이하다라는 관점이었고 그런데 이번 주에 굉장히 더 그런 거에 가설에 힘을 싣는 장면들이 나와서 백합 씨는 부모와 회피의 착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인다.
우리가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철이 들이대는 것까지가 얘기됐었고, 오늘은 그 부모에 대한 포인트,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백합 씨에 대한 가설을 세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합님은 항상 웃고 있지만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분일 수도 있겠다. 회평의 근거는 자기의 감정을 본인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까지도 소설이었고, 여기서 소설을 더 추가해보면 그런 사람이 그런 직업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은 이 논리를 쭉 따라왔으면 그 직업은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백합님이 가진 직업을 알 수 있어. 왜 가졌는지.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 시기에 결핍이 있는 거죠. 내가 5-6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더 나이가 있든 그 시절의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못하더라도 칭찬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은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논리로는 이어져요. 백합님이 실제로 그랬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부모와의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살아가야 돼. 뭐 실제로 뭐 어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로만 칭찬받고 어른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더딘 나는 결핍으로 남았겠죠. 우리가 어떤 결핍이 없이 살아나가는 건 힘들어요. 삶마다 다 결핍이 있는 거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내면의 어떤 강력한 결핍들이 원동력이 돼준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백합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소설들이 조금 쓰여지죠. 우리가 마침 최근에 착한 애 컴플렉스 관련된 강의들 하면서 뭐 부모화에 대한 강의도 했었고, 그리고 이혼수녀 캠프에서도 마침 그런 사례가 나왔었는데, 백합님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혼수녀 캠프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가장 밑바닥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밑바닥,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막 그 싸움에서 대사 속에서 그런 게 다 유추가 돼요. 이제 백합님은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그냥 행동과 여러 가지 파편화된 단서들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합님은 본인도 과대 해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출산할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리는 그런 것도 있어서 너무 주관적이잖아. 주관적이지만 본인이 불편했던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어. 어른들이 강압적이고 부모님들을 맞벌이하고 형제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하나하나 케어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에 막 대가족 문화고 시골에서 살고 이러면 말 그대로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았어. 친척들에게서는 떠났고, 부모님들은 그래서 바쁘고, 형제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아예 그냥 이렇게 다 어울려 사는 것도 아니면서 케어를 못 받고, 그러다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이, 물론 결핍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또 이런 프레임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런 부모가 또 내 자식은 결핍 없이 키워야지 이러면서 뭔가 작은 어떤 결핍도 없게 키우려다 보니까 그건 그것대로 또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바로 직전에 했던 강의로 이어져. 아시아 쪽에 요즘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일본에서는 과거의 히키코모리에서부터 이어진 지금 5080 문제라던가, 중국의 뭐 전업자녀라던가, 한국의 뭐 헬리콥터맘으로부터 이어진 아이들이 독립적이지 못하는 회사로 전화가 온다거나. 백합님이 그렇게 생각이 뛰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여기는 낯설 세계야. 주어진 주제였고, 백합님의 말처럼 상철이 그렇게까지 오버한 건 아니고, 상철 씨도 백합 씨가 이렇게 망설이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 상철 씨가 초반에 백합 씨의 어떤 반짝이는 그런 눈빛 때문에 너무 확신을 가져버렸어. 참, 이게 상철 씨도 딱 꼬린 지점이 정해지면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네요.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참 아쉽군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림체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상철님이 그렇게 하니까 또 주변에서 와 막 하면서 또 호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합님은 더 부끄럽지. 백합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불편했죠.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상철은 확신을 해버린 상황이고, 백합님도 웅변을 하네요. 백합님은 이렇게 멋진 분들이 거울 안에 있었으니까 똑 닮은 아름다움을 세상에 많이 살게 하는 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합님은 이것도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웅변으로 이 사람 마음을 읽는다는 건 좀 오바스러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위하는 것.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마음이죠.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 착한 아이 컴플렉스 중에 하나지. 그렇다고 뭐 백합님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건 아니에요. 백합님은 여기서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걸로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서 백합님은 뭔가 개인의 일이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결핍이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아이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그렇게 둘 다 슈퍼데이트는 못 땄죠, 여기서는. 근데 참 운이 좋게도 애국
백합과 일절 음절 세기 답은 이제 56개요. 운이 좋게도 상철님이 받았어요. 근데 상철님이 받으니까 백합님이 살짝 시무룩해지기 시작해. 고개가 이제 푹 숙여지죠. 52개라고 했는데 다행히 운 좋게 된 것 같다. 상철은 운 좋게 됐고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출사는 꼭 애국이다. 그래서 애국도 하고 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상철 씨는 너무 앞서가긴 했어. 그러니까 물론 제작진이 이런 대답을 듣고자 물어본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출산도 하고 애국도 해야죠. 근데 이게 자꾸 백합과 애를 낳겠다 이렇게 이제 오버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연애하려고 모인 곳이에요. 심지어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하라고 모인 곳이에요. 이 솔로 나라의 트로피가 그거야. 뒤통수 딱 맞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3일 동안 서로 유혹하고 서로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가 그 사람이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대 해석이라는 거지. 대학교 노래자랑이랑 이거를 비유하면 백합님이 지금 국화님하고 이런 분들하고 MT 왔어요? MT 왔다가 옆방 사람들 만난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지금. 그리고 본인이 나이가 몇인데 무슨 대학생 얘기를 하고 있어. 대학교 신입생이 노래자랑에 왔는데 복학생 영철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돌고래 샤우팅 해가지고 그러면 이해해요. 그러면 백합님 느낌이 맞는데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좀 너무 과하다. 많이 과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백합과 상철은 여기서 어느 정도 고정된 사이여서 다른 사람들도 상철에 대해서는 다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백합도 나는 상철밖에 없고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이다 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상철밖에 없다는 건 결정된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합님이 여기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과대 해석을 하고 있다. 본인 표현대로. 그러니까요. 상철 씨는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취지에 맞춰서 접근했고 백합 씨가 저렇게 행동하니까 백합도 나랑 마음이 같겠거니 해버리고 넘어가 버렸어. 백합 씨가 아빠 얘기를 중간에 하잖아요. 전전 회차였을 거예요. 그때 둘이서 그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날 저녁에 파전 먹으면서는 백합 씨가 그 생각을 안 하다가 다음날 갑자기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상철 씨는 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잘해서 아버지에게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의지를 보였는데 백합은 속으로 우리 아버지 안 된다야.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아빠 멋지지만 기준값이 너무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상철이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보겠다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멋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백합은 힘들 텐데가 돼버렸어. 여기 와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멋지고 잘생긴 상철 커플 되네? 아 신난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철 씨가 근데 내가 돌싱인데 괜찮아요? 하고 아 맞다 그치 하고 밤새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아씨 이 사람 돌싱인데 어떡하지? 다음날 얘기해봤는데 잘할 수 있대. 그러니까 아씨 이건 너무 빠른데? 그러니까 이거는 왜 내가 지금 망설이냐면 어머니는 어떤 역할의 사람이었을까에 따라서도 달라요. 백합님이 집에서 어떤 부모와였고 그거는 조금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아버지랑 너무 닮아서 아버지에 대한 것이 많이 투영돼 있어서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 엄마 같은 남자를 만나는 케이스. 또 하나는 내가 아빠에게 엄마의 역할을 하고 살아서 어쨌건 아빠 같은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 사람. 일단 이게 가장 단순하게 본 케이스고 여기에서 이제 더 복잡한 것들이 있죠. 오히려 기준값이 높은 가정이었겠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어른스럽고 착한 딸이었을 거예요. 국화도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내 마음을 받아줘 백합 뭐 이런 건가? 공개구원 같은 건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백합은 여기서 이제 국화가 자기 말을 호응해줘. 보면 장미 같은 사람은 국화보다 조금 더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전에도 백합이 뭐 연락이 안 맞아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장미는 그건 해봐야 아는 거지 하고 딱 선을 긋거든요. 한 중학생들끼리 얘기하면은 어머 맞아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공식 커플처럼 굳어진 상황이 더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자막은 돼 있는데 아니 두 사람은 공식 커플처럼 굳어지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국화님이 옆에서 나도 미스터 킴 하고 그래가지고 뭐 소화가 안 돼서 도망자는 적도 있어.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백합님은 지금 며칠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백합님의 이런 대사들은 그래 대학교 신입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며칠 봤다고 정하는 거지. 그러면 뭐 며칠 봤다고 하고 안 정하면 그러면 뭐 열린 결말이야. 그래서 열린 결말들이 오지게 욕을 먹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며칠 봤다고 할 거면 뭐하러 나와. 며칠 보고 결정해야 되는 프로에 왜 나오냐고. 원래 며칠 봤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이 최종 선택이야. 여기서 서로 알고 가고 네 마지막에 뭐 연락처 교환하고 그 정도로 하고 이렇게 쭉 모임 갔다가 눈이 맞아서 만나고 그런 거 아니지. 뭐 누군가를 알아보고 결정하기엔 3박 4일은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며칠 봤다고. 그러니까 백합님은 실은 장민님처럼 조금 팩트 얘기하면서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국화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면서 호응을 해줘 버리니까 백합님도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어. 그래서 호감이 있는 걸 확인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호감이 있는 걸 확인한 건데 그거를 백합님과 애를 낳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 느낌 알지? 물론 백합님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교묘하게 문장이 바뀌었어. 아니 아까 출산 그 웅변할 때도 백합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뭐 나랑 애 낳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야. 그래도 이 정도면 이해해. 근데 여기서 마치 백합님과 애를 낳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됐어. 백합님과 애를 낳겠습니다라고 상철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시청자도 불편해요. 그렇게까지 들리진 않았어. 근데 이거는 상철의 오바와 백합씨의 감정적 해석, 본인 마음대로 과대 해석과 그걸로 내가 지금 힘든 것을 남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증명,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니들도 같이 공감해 줘라는 것까지 콜라보로 이루어진 일이죠. 백합님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웃고 있어라는 거를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나는 웃고 있어. 백합님도 여기서 어떻게든 상철이 더 안 좋은 말을 했어야 돼. 어떻게든 상철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말을 했어야 돼. 백합님과 애를 낳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있던 장미님조차 아니 그냥 들을 땐 몰랐는데가 그러니까 툴림님도 백합님이 얘기하니까 너무 와닿는다가 돼버렸어. 당연하지. 상철이 애를 낳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아 진짜 싫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상철의 옹변을 그렇게 기억 못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고 지금 이제 와서 뭐 국화님이 뭐 상철 옹변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국화님은 당장 뭐 미스터킴 옹변도 들을까 말까지. 장미님도 나 뭐라고 하지? 나 출산 웅변을 나한테 왜 시키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본인 생각에 꽂혀 있었지. 근데 백합님이 여기서 애를 낳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다 여기서 들은 사람들은 기억 주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원래 완벽하지가 않아서 주변에서 주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화님도 그렇게 말한 게 돼버려서 진짜 이게 만약 대표 형수님이 저는 기필코 튤립님이랑 애를 낳겠습니다 이러면 근데 애를 낳겠습니다는 좀 크다 이렇게 되면서 이 안에서 애를 낳겠습니다라는 문장이 마치 말을 한 것처럼 백합이 말했고 방금 장미가 말했고 여기 또 누구야 튤립 국화 계속 애를 낳겠습니다 그건 좀 크다 애를 낳겠습니다라고 만약 대표 형수가 말했으면 어때? 근데 백합님은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들렸어라고 수정하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말했다고 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백합님도 보니까 조금 위험한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백합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주변에 잘하고 막 이런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철이 아니 내가 애를 낳겠습니다라고 한 적 없는데 그러면 상철만 나쁜 사람 돼. 그러니까 상철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도 맞고 그거를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백합님이 또 딸바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방금 툴립님이 먼저 아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걸로 백합님이 지금 본인에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딸바보인 아빠들이 평소 손잡고 있고 아빠 나 만나면 뽀뽀하고 그래요. 이거를 알고 더 좋아지는 사람도 뭐 일부 있겠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저거를 보면 이게 백합님은 이 가족 내에서 아버지에게 어떤 특별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런 거는 특별한 큰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큰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았구나. 이 전주까지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긴가민가 했던 가설이 조금 더 힘을 얻는 무슨 가설이었냐면 백합님은 어떤 부모의 과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감정보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 열심히 살아왔고 본인의 힘든 거 이런 거를 숨겨야 되고 억압해야 됐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피해의식으로 자리 잡혀 있고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남들에게 되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과 결핍이 있지만 아픈 거를 티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티내지 못해서 욕망과 결핍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 그래서 백합님은 내가 힘든 거를 웃으면서 남들이 알아주길 바래. 하지만 그게 인터뷰에서 드러나고 지금도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백합님의 직업까지도 어쩌면 백합님이 가진 그런 결핍 이 해소되는 곳이 그런 아이들의 언어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본인이 갈망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감정을 언어화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던 백합이니까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이런 소설을 써고 보니 퍼즐이 딱딱 맞기는 해요. 여기서 백합님은 여성들의 또 호응을 얻은 셈이 됐단 말이에요. 평소 딸보부인 백합의 아빠. 그래서 백합은 계속 손잡고 있대 아빠랑. 백합은 첫째고 백합님은 30 넘어서까지 남자 손도 안 잡아본 줄 안다. 그래서 아무튼 백합님은 아버지가 백합님은 남자 손도 안 잡아본 줄 안대.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주변 사람들은 그냥 백합이 약간 투정 부리는 줄만 알지 백합이 이렇게까지 상철을 고민하고 있다고까지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상철 씨가 잘해야겠네, 아버님한테도.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여자 출연자들도 이미 상철과 백합은 커플이고 초임 선택할 거고 백합이 그냥 투정 부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합은 백합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호응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국화님이 옆에서 드는 생각,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면 돌싱 괜찮을까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은 백합님도 첫날 던져놨었어야 돼. 자기소개 듣고 만약 저게 힘들었다면 경수를 선택하든가. 돌싱이 아닌 사람 중에 선택할 사람이 경수밖에 없네. 또 경수 씨는 백합 씨가 보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백합 씨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나이를 좀 잊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대한 경험 자체가 좀 편협한 것 같기도 하고, 미스터 킴이야 여기서 MC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미스터 킴은 애초에 백합 입장에서는 예선 통과를 하지 못했고, 그랬으면 백합 입장에서는 지금 만날 수 있는 선택지가 경수인데, 경수는 백합 입장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데 애지중지 하시면 돌싱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백합 씨가 그래서 상철한테 아버지 에 대해서 밥 먹으면서 물어봤다. 아버지의 성향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근데 백합 씨가 여기 오면서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고 왔거든요. 근데 상철이 자기가 그거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자신 있다. 본인이 더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오 이러면서 호응해줘. 야 백합 상철 멋있는데 이러면서 야 그런 남자 없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돌싱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말한다고? 야 이 사람 멋있다 막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백합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고 넘어가 버렸어. 백합은 되게 호응받고 싶으면서도 사람들이 다른 의견일 거라고 생각 못해. 만약 여기서도 진짜 팩트를 알리는 사람이 있어서 애를 낳겠습니다까지는 안 했지. 백합을 붙잡겠다고 했고 우리가 뭐 출산 주제였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온 거지. 진짜로 노래장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 라고 했으면 백합은 맞아 그건 그렇지 하고 넘어갔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막 상철 감동적이야. 국화도 와 되게 남자다, 남자답다, 와 조용한데 강하다니까 이러면서 막 칭찬 일변도가 돼버렸어. 백합 씨는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상남자네. 튤립도 막 나는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딸의 남자친구는 저런 성향의 남자였으면 하면서 엄마로서의 칭찬, 돌싱으로서의 칭찬 이렇게 배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백합은 웃으면서 그냥 듣고 있는데 입을 다물어버리죠. 이 뒤에 대화 내용은 안 나오는데 백합 씨가 별말을 안 했겠죠. 백합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백합의 생각을 모르고 그냥 상철 멋있더라 이러고 넘어가 버렸는데, 백합은 답답한 거야. 그러면서 백합님의 지난주랑 똑같은 인터뷰 파트를 또 넣었는데, 뭐 전체 내용은 아닌데 그 지난주랑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하나 빠지면 끝까지 가요. 막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뭐 하나 빠지면 끝까지 간다라는 표현이 참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백합님은 꽂혀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꽂히면 끝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꽂혀야 되는 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면서 신중한 사람이면 본인이 뭐에 꽂히는지 알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뭐에 꽂히는지 몰라, 신중하지 않다로 연결이 될 수 있어. 근데 또 신중하대. 그러면 끝까지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빠지면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그런 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겠다는 게 명확한 게 생겨요. 근데 백합님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뭐 하나 빠지면 끝까지 간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백합님이 왜 뭐 하나에 빠지면 끝까지 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이게 꽂힌다라는 게 직관적인 거잖아요. 직관적인 거에 꽂힌다라는 거는 보통 누구한테 많이 꽂히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꽂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한테 꽂혀요. 그래서 뭐 하나에 꽂힌다라는 사람은 그냥 외모가 뛰어난 사람 아니면 기술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끌리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 기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들은 밀당을 잘하거든 기본적으로. 그 꽂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당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단적인 예시로 나는 이 사람의 자산이 100억이어서 좋아. 그러면 계속 좋은 거예요. 이건 사라지지 않아. 차라리 이 사람의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 그러면 이건 사라지지 않아. 그냥 얼굴은 계속 잘생긴 거니까. 근데 이 꽂힘, 내가 왜 꽂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 사람한테 더 끌려. 그런 거는 어쨌건 그 끌림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텐션을 유지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자 마음을 잘 알고 밀당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 기술자는 뭐 백합님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으면 또 땡기고, 안 될 것 같으면 또 도망가는 척하면 또 오고, 그러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백합님의 성향이 아니라 백합님이 꽂히는 사람이고 밀당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백합님이 부른 결과인 거지. 본인이 헤어날 수 없는 성향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끝까지 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 백합님 취미를 생각해봐요. 백합님이 뭐 하나에 빠지면 끝까지 가는 성향인지, 끝까지 가는 성향이 그렇게 다양한 취미를 가질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안 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중에 뭐 빠진 취미는 뭐 대단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하나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으로 그런 사람은 그 취미를 그냥 하고 있지 뭐하러 딴 취미를 하겠어. 미친 듯이 그거 하겠지. 그러면 결국 남자 얘긴단 말이죠. 이성 얘기란 말이야 저게. 근데 이성한테 헤어날 수 없으라는 건 상대가 백합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밀당을 해버리면 백합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 가스라이팅 잘하는 기술자들이 딱 좋아하는 성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백합님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겪었고, 그리고 부모와의 과정으로 인해서 착한 아이, 항상 착함을 표현해야 되고, 연애에선 상처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보다 불안함이 같이 커지고, 이런 것들의 조합이 지금 백합님이 상철을 개구리화로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철 씨는 밀당 잘하는 기술자 계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상철 씨는 단순하고 목표에 있으면 달려가고, 그리고 조금 성격 급한 면도 있고, 근데 또 성실하고 말은 못해도 뭐 사람 인품 괜찮고 그런 사람이잖아. 상철 씨가 절대로 백합님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백합님은 제가 그런 저를 아니까 그 시작을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런 나를 아니까라는 거는 헤어날 수 없는 연애를 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헤어날 수 없는 과정에서 헤어나오지 않아도 되는 연애가 아니었던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랬다? 그러면 시작을 신중하게 하는 것랑은 다르지. 헤어나와야 되는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쨌건 백합님은 상대의 조건이나 이런 걸 보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헤어날 수 없어. 헤어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힘들어. 이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데. 혹은 이 사람이 결혼할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놓지 못했어. 왜? 그 사람이 기술자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고. 이렇게 하면 백합님이 보여주신 단서들은 굉장히 파편적이고 작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소설이 쓰여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철님은 지금도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뭐 웅변할 때도 표현을 해주시고, 데이트할 때나 이럴 때도 표현을 많이 해주시니까 아직 재고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재고 있다는 거 느낄까봐. 그렇게 백합님은 백합님대로 이제 고민이 많고요. 상철 씨가 이제 백합 씨랑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대화를 하러 가죠. 백합님은 상철이 알아듣게 얘기한다고는 했는데 상철 씨한테 그런 전달이 조금 애매하게 되긴 했었죠. 그렇게 상철 씨는 제가 52개 잘 맞춰가지고 내일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괜히 웅변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 표현도 했고, 그러니까 상철은 출산 장려 웅변 대회에서 내 마음도 겸사겸사 표현을 한 거지. 나는 솔로의 미션 중에서 겸사겸사 마음도 표현을 한 거지. 애를 낳아주세요 라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상철 씨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했죠. 백합 씨는 그런 걸로 부담을 느낄 테니, 이미 이 사람이 내 이름을 말하는 걸로 부담을 느끼니까 더 부담스러운 문장으로 머릿속으로는 들려버리죠. 그래서 뭐 두 사람은 뭐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뭐 계란이 없어가지고 계란말이 못해요.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뭐 백합님 특유의 그 말투가 있죠. 그래서 막 그거를 또 상철님은 되게 귀여워요. 귀여워. 그러면서 백합님은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웅변할 때 제 이름 얘기하고 했잖아요. 아까 데이트 때 얘기도 여자들한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백합님이 아까 내 이름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상철이 칭찬받은 게 돼버렸어요. 백합이 이름 넣고 그렇게 웅변을 했더니 그렇게 좋았나 보구나. 이렇게 돼버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것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상철은 걱정이라고요? 무슨 걱정이요? 그러니까 이게 백합이 또 거절은 아니에요. 백합은 느려서 못 따라올까봐 라는 말을 하니까 상철은 내가 좀 느리지만 기다려주세요. 느리지만 같이 가요. 절대 내 손 놓지 마요.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상철은. 상철 씨가 상처받겠지. 제가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철은 제가 기다리지 못할까봐, 그래서 백합은 그런 것 좀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여자들 사이에서 내가 너무 느릴까봐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백합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의 맥락은 우리는 알죠. 나는 그렇게 느린데 너 왜 내 이름 넣어서 얘기해 불편하게,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을 텐데 상철 씨가 또 눈치 없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백합은 나는 그렇게 느리다고 말했는데 너 왜 내 이름 넣어갖고 불편하게 만드냐?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상철은 백합의 말을 내가 느리더라도 놓으면 안 돼? 내 손 놓지 마? 그러니까 상철은 그런 걱정하지 마요. 그런 걱정하지 마. 그런 걱정 큰 걱정 아니야. 내가 놓을 것 같아? 네 손 놓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백합님은 이렇게 뭐 급속도로 친해지는 거 이런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좀 내가 빨리 가지만 나가서는 원래 속도로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백합도 나가면 원래 하던 대로 몇 개월간 이렇게 썸 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건 그것처럼 좀 절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씨는 나름대로 절제한다라고 하고 아까 미션은 미션이었고 이거는 이제 절제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백합님의 마음이 많이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백합님이 모르겠어요. 이건 뭐 다음 주가 최종 선택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최종 선택을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백합님이 최종 선택을 한다면 주변의 여자들이 상철에 대해서 엄청 막 박수치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런 남자 대단하다. 그런 남자 없다 이러면서. 백합님도 처음에 상철 씨로 인해서 경쟁이 좀 클 줄 알고 상철 초반에 찜을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경쟁이 없네? 이게 백합님은 상철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상철을 선택하겠지만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은 미스터 킴과 대표 영수. 자연스럽게 튤립과 용담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이죠. 용담님이 미스터 킴을 이성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두 분이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애한다는 생각에서 용담님은 좀 어른스러우면서 어리고 예쁜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게 그나마 공존했던 사람이 경수잖아요. 실제로 어리진 않았지만. 처음에 시작은 웅변대회로 시작입니다. 용담님이 처음에 나오면서 이상형을 말했던 게 누구죠? 28 광수님이나 소방관 18 영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기수에 가까운 사람은 경수기는 하죠. 조금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자, 웅변대회 했는데 튤립님은 그래도 주제가 출산 장려여가지고 경험자여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쨌든 유경험자고 다른 무슨 사람은 무경험자니까 자기가 경험자니까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확실히 이 출산 장려에 대해서 임하는 어떤 이 분들의 심리가 특히 여성분들은 좀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튤립님은 출산을 한 입장에서 출산 장려 웅변대회를 즐겼고 국화님은 말 그대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고 백합님도 그랬던 것 같고 용담님은 하기 싫었고 장민님은 마음이 불편했고 뭐 이랬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는데 일단 미스터 킴은 혼자 손 놓고 머릿속으로 이제 잘 구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대표 영수는 하나하나 이제 적어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스타일의 차이긴 한데 미스터 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머리가 약간 좀 잔머리 그리고 단기적인 보상 이런 쪽에 조금 더 치중돼 있죠. 그래서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미스터 킴의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고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눈앞에 이익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미스터 킴의 문제기는 하죠.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어떤 이득이 되는 것을 집중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더 효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퇴직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밥을 사줬어요. 그거는 다시 안 볼 사람인데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아, 왜 저 사람 나갔을 때 뭐 같이 사업이라도 하려는 거야? 미리 침 발라 놓는 건가? 저 사람 나갔을 때 뭐 좀 쓰려고 하는 건가? 예를 들어 대표가 퇴직하는 친구 뭘 사줬어. 나중에 대표님한테 대표님 나중에 계약직으로 좀 쓰시려고요? 대표님 나중에 필요할 때 불러서 쓰려고요? 일단 연락 좀 받아놓을까요? 주말에 쓰시려고요? 미스터 킴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그건 일단 뭔가 이득이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런 사고방식으로 남도 봐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언가를 볼 때는 그 하는 일이 보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보상을 굳이 따지지 않고 행동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미스터 킴 관점에서는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없어졌을 때 이 사람은 나라도 선택하겠지라고 미스터 킴은 생각해요. 근데 선택지가 없어졌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지가 없어졌다고 해도 끝까지 노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스터 킴은 그러지 않아. 없어졌으면 나한테 오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너무 다른 사람도 나갔겠거나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머리가 좋긴 한데 머리도 좋고 잔머리도 좋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어떤 좀 과감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라면 장점이 있으면서도 미스터 킴이 어떤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멋없다가 돼버려. 왜냐면 미스터 킴은 말로는 뭐 싸워야 될 때 싸워야지 않겠습니까 하거든요. 근데 미스터 킴이 싸워야 될 때 싸운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22 영수한테는 장미한테 가라 뭐 이런 거 하고 22 영수랑 얘기하면서 나이 들었다고 뭐 그런 드립이나 치고 그거잖아. 그러니까 싸우는 방식도 굉장히 좀 단기적인 거에만 치중해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체면을 중시하는 22 영수님도 보기 불편한 부분이 있죠. 너무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뭘 원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꾸 이 착함, 선함 이런 걸로 본인을 포장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면이 아예 없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균형이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딱 확실히 모든 거는 선악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굉장히 깨닫게 되는 또 조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스터 킴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킴은 문제를 풀거나 뭔가를 할 때도 본인의 잔머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잔머리로 문제를 푸는 사람은 보통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어렸을 때는 성적이 제법 나오다가 꾸준히 뭔가 어떤 성실로 쌓여서 딱 돼야 됐을 때, 고등학교 때, 나 중학교 때 이럴 때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걸 경험하기가 쉽죠. 나도 좀 그랬거든. 잔머리 믿고 공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죠. 왜냐면 그렇게 잔머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차곡차곡 쌓아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나는 솔로 20기 같은 경우, 뭐 학벌 좋은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보면 잔머리를 안 굴려요, 보통. 오히려 잔머리를 너무 안 굴려서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 잔머리가 없어. 이게 살다 보면 잔머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잔머리가 아예 없으면 뭔가 딱 공식, 규정, 틀 이거에만 딱 해서 잔머리가 너무 없으면 문 여는 방법이 새로워. 그럼 문을 못 열어. 문 왜 안 열려? 평소에 당겨서만 열던 문만 열던 사람이 밀면 열리는 문을 어이씨 왜 안 열리? 문 못 열어. 그래서 계속 문을 못 열어. 잔머리가 너무 없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잔머리도 있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 뭔가 이런 노력도 할 수 있다. 이러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쌓이려면 쉽지 않죠. 물론 잔머리가 좋아도 성격 좋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지. 그래서 미스터 킴의 문제는 실은 잔머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야. 미스터 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잔머리를 굴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대표가 어떤 직원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밥을 사줬어. 그러면 대표는 그렇구나. 아유 대표는 좀 이상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대표님 저 사람 왜 나중에 쓰려고요? 요즘엔 개발자 구하기 힘들죠. 근데 데리고 있긴 힘들지. 내보내는 게 잘했는데 이게 경영의 묘미구나. 이렇게 잘해줘가지고 주말에 한 번씩 개발시키려고. 역시 대표님 역시 진짜 배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미스터 킴의 문제라는 거야.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규정해버리는 거.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행동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약간 어떤 진짜로 가치를 추구해서 선의를 베푼 사람들을 전부 똑같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 영수 같은 입장에서도 이제 불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뭔가 미스터 킴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선을 그어버려 지금. 대표 영수도 미스터 킴에게는 불쾌한 마음을 중간에 드러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경수도 선 긋고 용담도 선 긋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사나 이런 데를 가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되게 막 밝은 사람 같고 그리고 막 분위기도 주도하는 것 같고 처음에 얼핏 보면 그리고 되게 착하고 배려심 있어서 저렇게 나를 챙겨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그러면 그런단 말이죠. 또 그렇게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내 위에 미스터 킴이 있어. 근데 이제 미스터 킴이 이제 나중에 술 한잔 먹으면서 뭐 그러냐. 우리 대표가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아도 속으로 엄청 계산적이야. 퇴직하는 애들도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미리 다 작업 쳐놓는다니까. 그러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 그런데 그게 대표가 그런 사람인가? 아니지. 본인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대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그래서 어떤 조직에 갔을 때 일단 사람들의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들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조직에 가서 그 조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합니다. 걔네들이 제일 문제야. 근데 물론 미스터 킴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 예를 드는 거예요. 아까 마침 조직 얘기가 나와서. 미스터 킴은 일도 열심히 하고 일에 잘 만질 것 같아요. 왜냐면 미스터 킴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그런 부분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미스터 킴의 이런 어떤 특징 이런 거는 뭔가 따라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2영수나 뭐 상철, 경수 이런 사람이 뭐 10년 동안 노력한다고 해서 미스터 킴의 이 능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못 갖지. 이거는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미스터 킴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제 미스터 킴이 어떤 그 개성이 중요한 조직의 관리자가 된다. 이러면은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지. 그래서 경영이 결국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참 많아요. 사람을 어떻게 어디에 적재적소에 쓰냐. 근데 또 생각해보면 꼭 사업만인 경영은 아니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의 삶을 경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참 그런 게 힘들어. 미스터 킴은 즉흥적으로 이런 거를 해서 잘하는 사람인데 미스터 킴에게 어떤 이런 발표를 맡겼을 때 준비를 안 한 상태라면 미스터 킴은 중간 이상 할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잘할 거야. 그런데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고 발표를 시키면 미스터 킴은 1등은 못해요. 중간보다 못 가. 이게 미스터 킴이 가진 속성의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건데 미스터 킴은 본인의 이런 즉흥적인 머리를 믿기 때문에 어떤 선을 넘는 거를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죠. 마치 공부도 고2, 고3 올라가면서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공부법으로 해온 케이스지.
참 어디에나 맞는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스터 킴은 기본적으로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링을 조금 무게감 있게 가져가는 게 좀 더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번에 초반에 좋았거든요. 나름 자기소개할 때도 정장 탁 입고 초반에 어떤 막 가벼운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야 이랬는데, 뒤로 갈수록 뭔가 그런 가벼움이 더 부각돼 버리다 보니까 그게 좀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뭔가 득이 없었던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 형수도 미스터 킴한테 안 쓸 거예요? 근데 미스터 킴은 마음 어차피 2, 3분 안에 쓰는 건 힘들 것 같아서 대신 립밤 바르고 목소리 체크하고, 미스터 킴이 이제 더 경험이 많이 쌓이고 뭔가 능력이 많이 연글면 저렇게 이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쭉 저렇게 살아왔으면 즐겁고 행복한 삶에는 뭐가 낫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지. 그래서 대표 형수나 미스터 킴이나 보면 대표 형수는 웅변을 모르나 봐요. 대표 형수님이 나이가 어려. 이게 자꾸 대표 형수님이 이제 워낙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미스터 킴하고는 좀 확실히 좀 반대인데, 대표 형수는 그냥 22 영수 또래 같아. 그래서 이게 대표 형수님도 웅변 잘하겠지. 목소리가 좀 가늘긴 하지만 웅변 잘하겠지 했는데, 들어보니까 대표 형수님 84구나. 그래서 웅변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84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 실은. 근데 아무튼 대표 형수는 웅변을 잘 모르나 봐. 그래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1억씩. 그러니까 갑자기 선거 유세를 이러다가 축지법을 또 쓰는 것까지도 하겠어. 이거 선거가 아닙니다라고 바로 이제 툴리님은 얘기하는데, 이게 나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28기 때. 그게 떠오르네요. 미스터 킴이 대표 형수보다 형이야. 나 지금 당연히 나 둘이 비슷하거나 미스터 킴이 조금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미스터 킴이 2살이나 많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느낌으로만 생각해보면, 얼굴을 떠나서 이거는 얼굴과 동안이다 아니다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옷 스타일이랑 동안이랑 관계없이 행동으로 이 사람의 나이가 느껴지잖아요. 대표 형수는 22 영수랑 묶여. 근데 미스터 킴은 좀 더 어린 그룹일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좀 행동들, 말하는 내용 이런 거에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형수는 적절 아이 낳으면 한 명당 1억씩, 그리고 1억에다가 학비까지 더블로다가 그냥 가겠다. 근데 대체 웅변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웅변에서 정책을 왜 말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대표 형수님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좀 상상이 안 가는데? 22 영수님은 상상이 가거든요. 웅변을 왜 열심히 했고, 웅변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기억될까. 동생들에게도 되게 멋진 형이었을 거고. 근데 대표 형수 84년생에 웅변의 경험이 없는 대표 형수님은 어려서는 뭐 나서는 거나 이런 거를 원하지만 나서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대표 형수는 선거 유세를 벌이죠. 평생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웅변을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경수님은 옆에서 영수님을 국회로 뭐 이런 장난을 치고, 그래서 대표 형수는 뭐 웅변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였고, 아까부터 이제 미스터 킴하고 28 순자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굳이 따지자면 서로 니즈는 충족하는 것 같기는 해요. 미스터 킴이 바라는 이상형은 미스터 킴이 느껴지는 섹시함을 가진 여자 였잖아요. 섹시함. 그리고 그 전에 나왔을 때는 그 이제 다리의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 28 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피지컬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게다가 또 재밌어. 장난이 좀 심해서 그렇지 재밌는 사람이야. 그래서 미스터 킴의 어떤 니즈는 충족하고, 순자님도 어쨌건 아이의 아빠를 찾지 않아요. 순자님은 아이의 아빠를 찾지 않았었어 28기 때도. 그런 면에서 같이 놀고, 그리고 과하게 잘난 사람보다는 적당히 잘난 사람이 순자님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죠. 마음이 더. 이건 그냥 정말 완벽히 소설이었는데 78년생들에게 웅변은 필수 종목이었어요. 그냥 학교의 한 과정이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웅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웅변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였어. 근데 84년도의 웅변은 조금 그냥 학원 과목 같은 느낌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서예 바둑 웅변 학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78년도생들은 반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웅변 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웅변 대회라는 게 학교 주관에서 꼭 열리고 그랬었는데 84년도생들에게는 학교 주관으로 열리지 않았고 부모들이 보낼 수 있는 웅변 학원이 있었다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러면 대표 영수는 웅변 학원이나 이런 거를 보내질 정도로 어떤 경제력이 좋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로 소설을 써야 되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84년도가 약간 정규 과정에서는 벗어나고 학원들은 유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있겠네요. 7, 8인데 웅변은 하는 애만 했어요. 아, 그랬나? 아니, 근데 웅변이 뭐 반대항 대회 막 이런 거 있었어요. 학교에서. 학원은 그렇지만 학교에서 대회가 열렸었던 거지. 물론 그 대회가 하는 애들만 하긴 했지만 학교에서 상을 주는 게 웅변이었다면, 그러니까 22 영수 입장에서는 웅변을 잘하면 학교에서 상 받는 거였고 84 대표 영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시키는 거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뭐 굳이 차이를 뽑자면 22 영수님이 웃기려고 북한 방송처럼 한 거 아니죠. 멋있게 한 거지. 근데 이제 재밌어 하니까 또 더 신났겠지. 이것도 다 다르구나. 나는 당연히 다 비슷비슷할 줄 알았더만. 그래서 미스터 킴은 처음에 OECD 숫자를 탁 얘기를 하면서 전체를 주목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웅변도 아니고 실제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미스터 킴의 발표는 상당히 유효해요. 분위기를 사로잡는 걸로 일단 절반 먹고 들어가거든. 우리나라도 OECD에서 지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도 일단 분위기로 먹고 들어간단 말이죠. 저런 게 대학교 발표에서는 먹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한 제안 발표, 정말 프로들의 발표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좀 아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스터 킴은 그런 숫자를 탁 언급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제스처까지 써가면서 일단 분위기로 먹고 들어가는, 보고 읽는 것보다 몇 배 더 멋있죠. 몇 배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뭐 들으면서 미스터 킴 뭐 진짜 보석이다 보석, 여기서 막 영수님하고 상철님 야 저런 캐릭터 어딨냐 막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래, 미스터 킴 같은 능력은 훈련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이 그걸 얻기 위해서는 진짜 오래 걸려요. 저거는 기본적인 성향 차이도 있고 그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훈련해온 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오래 걸린다. 그래서 22 영수나 상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저런 능력을 갖기는 이제 어렵죠. 그래서 미스터 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니까 사랑과 마음을 주면 가정 행복이나 이런 걸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래서 미스터 킴의 어떤 멋진 웅변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미스터 킴의 웅변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다들 칭찬해요. 역시 미스터 킴이다. 22 영수님도 되게 인상 깊었다. 이게 상식의 끝판왕이 가능한 게 아니냐. 근데 미스터 킴의 어떤 저런 웅변은 상식의 끝판왕도 있겠지만 일단 100% 확실하지 않을 때 지를 수 있는 능력, 어떤 기세로 밀어붙이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미스터 킴의 이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강력하게 또 발표를 하는 사람, 튤립님. 미스터 킴의 발표를 들었지만 출산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제 미스터 킴보다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본 경험을 이제 얘기하는 튤립님. 어떤 출산의 경험이 그랬다. 그렇게 튤립님은 아이를 낳은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웅변을 했고,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튤립님.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좀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용담님이거든요. 능력 되는 사람은 능력 닿는 한 여러 명 낳아 잘 기르자고 독려합시다. 그러면 본인은 본인이 뭐 잘하겠다 아니면 뭐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능력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담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용담님 자기소개에서 용담님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했었고요. 경제적인 것들 다 보고 하는데 그런 거 안 보고 해가지고 그때 서로 먹여 살릴 수도 없고 사랑 하나면 충분했던 20대, 그리고 뭐 등골 브레이커의 삶을 살았다고 했었고, 현재는 뭐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상형은 없고, 그리고 자녀 계획을 물어봤을 때 2명은 낳고 싶다 라고 했고, 남자 쪽에서 아이를 원치 않는다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은 아이가 있어야 된다. 부모님의 행복이 저라고 믿어요. 자기소개 때 용담님은 부모님의 행복이 저라고 믿어요라고 했었거든요. 부모님의 행복이 저라고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용담님이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저렇게 믿음으로써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용담님이 했던 말들을 물론 논리적으로 모순은 아닌데 감각적으로 좀 모순일 수도 있겠다라는 포인트들이 뭐냐면, 지금도 보면 결혼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등골 브레이커였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거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이혼을 했고, 최근에 본인의 전공을 살린 것도 아니고 지금 최근에 필라테스 센터를 차려서 이제야 뭔가 밥벌이가 시작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30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행복이 나라고 믿어요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무리 많이 봐줘도 얼마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용담님이 어떤 부모님 행복이 나라고 믿고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이어졌을까? 솔직히 말해서 용담님처럼 살아왔으면 지금의 용담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데, 몇 년 전의 용담님은 나 같은 자식을 낳겠다는 상상도 못했을 뿐더러 나 같은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 용담님이 자식을 둘이나 낳아서 본인 같은 등골 브레이커로 20대를 보낸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나의 모순이 발생되고, 그래서 여기서 아이 관련된 얘기에 대한 모순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능력 되는 사람은 여러 명 낳아 잘 기르자고 독려합시다
그럼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아이를 낳아서 기르라고 독려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용담님은 본인의 능력이 갖춰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용담님은 지금 능력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담님은 꽂히는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니면 능력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으려고 온 거예요? 어느 게 본인이 원하는 삶인 거야? 여기서도 정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용담님의 말대로라면 어쨌건 용담님이 등골 브레이커의 삶이었던 적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아이를 둘이나 낳을 계획이 있고,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 명 낳아서 길러서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본인이 아이를 둘 낳을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꽂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한테 꽂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은 안 맞는 얘기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용담님도 약간 중심이 안 잡힌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이 변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용담님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까지는 아닌데, 이게 감성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이어지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20대는 사랑 하나로 충분했었고, 그러니까 용담님도 이제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이 있고, 용담님이 부자 집에서 태어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거는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능력이 지금 물론 많으시겠지만 지금 아이를 낳아서 기를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웅변을 보면 웅변 내용에서 앞뒤가 약간 안 맞다는 느낌이, 여기서 용담님이 능력 되는 사람은 여러 명 낳아 잘 기르자고 독려합시다. 3인칭이거든요. 본인은 그러면 아이를 둘 낳을 정도로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가? 본인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잖아요. 본인 부모님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이 노후는 다 돼 있다고 했으니까 부모님이 부자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본인은 여전히 그러면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부모님의 부를 믿고 아니면 남편의 부를 믿고 아이를 낳는 걸로 이어지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이상형이 없고 꽂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는 앞뒤가 또 안 맞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독려하자라고 나온 건, 어쩌면 용담님이 진짜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아이 안 낳는다고 하면 결혼하지도 않겠다, 헤어지겠다고 할 정도의 어떤 절실함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좀 애매해. 지금 그렇게 절실함이 이 웅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 때 그냥 어필했는데 이게 뒤에서 나올 때 이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 어필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필을 위한 어필이지 않았나. 결국 어떤 처음에 아이를 얘기할 때 그 진정성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웅변으로 이거는 100% 신뢰할 얘기는 아니겠구나. 그렇게 웅변대회 우승자는 일단 미스터 킴이죠. 맞아요. 부모 재력도 본인 능력이지. 그것도 충분히 어필이 되고. 그런데 부모 재력으로 어필을 할 거면 이제부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부모 재력을 지키는 결혼을 할 건지 아니면 부모 재력을 이용해서 내가 꽂히는 사람과 결혼을 할 건지는 어려서는 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선택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부모의 부를 이용해서 내가 꽂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그렇다면 부모의 부는 조금 떨어져 나가는 거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나간다고 봐야죠. 뭐 세금도 내고 어쨌건 아이에다가. 그래서 그 수준이 낮아진다는 걸 각오해야 돼. 용담님의 첫 번째 결혼은 그랬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부를 이용해서 이게 내 조건이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선택지가 확실히 좁아져 있는 상태니까 이 조건을, 이 부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능력 혹은 부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그 수준이 유지돼요. 부라는 게 그래. 한 세대가 거치면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만약 나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자식이 누리게 해줄 수 있으려면 우리 부모와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본인의 스펙으로 가져갈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인데, 지금 용담님은 어떤 선택을 할지 본인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부모의 재력을 굳이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자기가 어느 정도 쌓아가야 될 거고 그렇긴 한데, 부모의 재력을 지키는 결혼은 뭐 재력을 지킨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결혼을 했을 때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어릴 때 누리던 거를 자식에게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거가 되긴 하겠죠. 근데 이래야 된다, 이게 좋다는 아니에요. 절대로. 살면서 어떻게 그러겠어. 그리고 부모님만큼 그렇게 재산을 이룩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의 재력을 어필을 하는 순간 그 재력을 보고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용담은 둘째치고 일단 그 부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부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뭐 부자가 맞는지 아닌지 뭐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부자라고 하더라도 라는 얘기였으니까 뭐 그 부에 대해서는 몰라요. 불리면 너무 좋은 거지. 근데 또 용담님이 부모의 부를 과시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등골 브레이커였고 우리 부모님은 뭐 노후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정도를 얘기한 거니까. 근데 용담님
용담님이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등골 브레이커로 살았던 시절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필라테스 센터를 차릴 수 있었던 것도 거의 높은 확률로 부모의 지원이었을 수 있겠죠. 자식이 없이 딩크로 부를 이룩한 경우에는 되게 윤택하게 살 수 있거든요. 자식이 있으면 그 윤택보다는 조금 덜 윤택 그런. 근데 또 자식이 어떤 경제관념이라는 게 없으면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내가 부모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이 정도의 어떤 부라면 어느 정도로 삶이 힘드셨을지 이런 게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죠. 애들 눈에는 안 보이지. 용담님 같은 경우는 조금 청소년 같으니까 잘 안 보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스터 킴은 용담님하고 아까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초반에 남들 다 했던 말을 저희는 나누지 못해서, 그러니까 미스터 킴은 이제라도 용담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슈퍼데이트권을 땄거든요. 뭐 늦었다면 늦었지만 이 짧은 시간이라도 활용해서 꼭 용담님하고 가까워지고 싶다. 그래서 사계데이트권 절실했다. 그래서 미스터 킴은 사계데이트권을 땄고요. 용담에게 쓰고 싶어서. 근데 용담님은 늦었다고 웃으면서 애교 섞인 말을 하긴 했지만 진짜로 늦었고 늦었음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용담님을 보면 뭔가 이렇게 노력 을 하면서 극복해본 경험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좀 눈에 보이는데, 뭔가 어떤 상황이 안 풀릴 때 남 탓을 해. 좀 안 된다 싶으면 그거를 타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 남 탓을 해. 처음에 국화랑 용담 둘이서 같이 경수 데이트를 나갔을 때도 경수님이 그나마 늦게 온 국화를 조금 더 챙기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냥 포기해버려. 남 탓을 해. 뒤에서 오히려 용담을 더 챙겼던 순간은 용담을 거절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내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타개할 생각보다는 남 탓을 해. 그래서 뭔가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를 이어갈 때는 그 남 탓하는 게 진짜 파국으로 이어지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탓하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면 탓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툴림님은 그 출산의 기억들을 또 얘기를 하는데, 아이 낳음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아기가 엄청 작고 그 얘기를 하면서 툴림님은 또 눈물을 살짝 흘리죠. 툴림님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다리가 진짜 작은, 말도 안 되게 작아요. 처음에 보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런 경험 너무너무 행복했고, 지금 툴림님은 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 때문에 어떤 정서적으로 깔려 있는 거지. 미안함의 정서. 툴립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아이는 한번 낳아볼 만하다. 갔다 올지언정 하면서 이제 본인의 상황을 조금 농담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이제 남자들 또 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대표 영수, 그리고 뭐 경수, 미스터 킴, 뭐 상철 이런 분들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데, 상철, 내가 뭐 52개 썼다. 뭐 다른 남자분들도 얘기를 해요. 뭐 22 영수도 지난 기수에서 내가 슈퍼데이트권 하나도 못 땄는데 이번에는 땄다. 그때는 뭐 근처도 못 갔는데, 이번에는 진짜 제작진이 뭘 하면 22 영수님이 딸 수 있을까? 그런 미션을 찾다가 찾은 게 이제 웅변 대회였을 것 같거든요. 연프에서 아무래도 돌싱 분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아이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한편으로는 그 모성애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약간 모성애가 전해질 정도, 만약 성별이 다르다면 부성애가 전해질 정도까지가 좋고, 너무 감정적인 걸 드러내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지. 대표 형수는 자기가 못 땄죠. 여러모로 좀 안타깝겠지. 대표 형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8기 때만 해도 대표 형수가 그때 감자 담기 그걸 했잖아요. 슈퍼데이트권 따기를.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감자를 탁탁 나눠가지고 그때 슈퍼데이트권을 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못 땄어.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안타깝겠지. 그래서 대표 형수는 조금 다운돼 있어요. 그래도 상철이 또 대표 형수 좀 다운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사계데이트 나가실 텐데, 그러니까 대표 형수도 툴리님이 써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덕담들이 오고 가는데, 그때 이제 미스터 킴이 딱 들어오면서 나라는 못 구해도 말빨로 데이트권 구하는, 그러면서 미스터 킴 와가지고 또 제가 뭐 기가 죽어있을 성격도 아니고 이러면서 또 본인을 어필하죠. 뭔가 슈퍼데이트권을 못 딴 사람, 그리고 못 딴 데다가 나갈 가능성도 없는 사람 옆에서 제가 말이죠, 이래서 땄어요. 솔직히 내가 두 개 다 땄잖아요. 한 사람은 용담님한테 쓰고 한 사람은 내가 국화한테 그냥 써버리지.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약간 쇼라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경기를 볼 때도 어떤 뭐 상대를 쓰러뜨리고 거기서 포효하고 막 사람들한테 으아 하면 재밌는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약간 그 사람을 이렇게 다독이고, 약간 같은 동종업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먼저 이렇게 좀 추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인품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옛날에 이제 씨름판에서 뭐 씨름판의 신사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딱 넘겨가지고 승리가 확정이 됐어요. 그럴 때 이 사람 위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조심해서 떨어져 주고, 그리고 내가 우승을 했어도 이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돌아서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포효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강호동 때부터 조금 달라졌죠. 깝죽거리지 마라가 그래서 그 전설에 그게 나온 거지. 미스터 킴은 여기서 뭐 슈퍼데이트권, 여기서 당장 딱 슈퍼데이트권 못 딴 사람 둘, 게다가 심지어 한 사람은 슈퍼데이트를 아예 못 나갈 것 같은 사람 앞에서 야, 이 슈퍼데이트권 나 2개 딸 수도 있었는데 2개 땄으면 이렇게 해버리는. 이 시야가 확실히 좁은 미스터 킴의 자랑. 근데 이제 물론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이게 자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약자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강호동 씨가 깝죽거리지 마라라는 그 전설의 짤이 있는데 그때 깝죽거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강호동 씨가 어리기도 했었고 눈앞에 전설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어.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실력으로는 아니지만 미스터 킴은 자신이 이들보다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들보다 좀 못났는데 이 정도 반칙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좀 본인이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조금 비겁한 수단을 동원해도 괜찮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분들이 있죠. 물론 여기서 뭐 미스터 킴이 그렇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뭐 또 하나는 내가 국화 써버릴 수도 있었다 라고 하니까 경수는 포기 안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경수 관점에서는 포기를 안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인가?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미스터 킴이 국화를 선택했다 했을 때 경수가 예를 들어서 미스터 킴 같이 지금 서사가 흘러왔고 국화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국화한테 쓴다면 경수가 그렇게 썼다면 이거는 포기 안 한다를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미스터 킴이 국화에게 썼다라는 건 포기 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 거야. 물론 농담이지만 여기서 국화 너 어디 곱게 보내주나 봐라. 물론 재밌어요. 체면이 없는 이런 드립들은 재밌는데 본인의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곱게 안 보내준다. 그리고 여기 뭐 똥 뿌릴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미스터 킴 관점이지. 경수는 자기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러면 돌아서거나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음 표현을 하겠다. 약간 이렇게 하거나. 경수나 대표 형수 같은 사람 옆에 앉아있지만 지금 미스터 킴이 곱게 전해주나 봐라. 이런 거는 상상하기 힘든 발상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체면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다루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다루는 거야. 눈앞에 보상을 주는 걸로 다루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기의 그런 헛똑똑이 계열로 해가지고 그때 뭐 좀 놀리듯이 말을 했지만 정말 성실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삥땅 칠 생각을 못해. 그래서 그렇게 성실한 사람의 자식이 미스터 킴이라고 생각해오면 그 자식이 학원비를 받아서 놀러 가서 그 돈을 썼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당연히 그 돈은 학원에다 썼을 거라고 생각해. 애초에 그런 상상을 못하니까. 물론 그렇죠. 시청자 관점에서는 정말 미스터 킴이 슈퍼데이트권을 2개 따가지고 썼다면 재밌었긴 하겠네요. 그래서 뭐 어디 곱게 보내주나 봐라.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니까 경수나 대표 형수는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밌고 빵 터지긴 하지만 이 사람하고는 조금 선을 긋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동급으로 묶이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체면을 차리지 않나요?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어르신분들 보면 진짜 체면을 중시하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 체면이 오히려 없어지는, 이게 오히려 살면서 주변 눈치를 더더욱 안 보고 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빌런 이렇게 나왔을 때 10명의 지하철 빌런이 나왔을 때 젊은 사람 비율이 얼마나 돼? 지하철 빌런만 해봐도 봐봐. 젊은 사람 비율은 미안한 얘기지만 한 10%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공장소에서 빌런들도 물론 젊은 사람도 빌런 많지.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체면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 뻔뻔해져가지고 거기다가 또 나이라는 벼슬까지 얹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 35살을 기준으로 후져진다도 그런 얘기잖아요. 누군가 지적하지 않거든. 체면을 중시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후진 사람으로 진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진짜 품이 있고 그러신 분들 많죠. 당연히 오히려 더 인품이 생기고 평균값은 똑같을지도 몰라. 평균은 똑같은데 약간 사람이 더 다양해진다고 할까? 각자의 개성이 또 도드라지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비슷비슷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뭐 남의 체면, 뭐 본인 체면 이런 걸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좀 규제하는, 뭐 절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게 주변에서 뭔가 내가 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아닐 때 오히려 더 리미트가 해제돼 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미스터 킴은 그냥 재밌자고 하는 소리긴 하죠. 상철은 흑화킴 다시 온 것 같은데 흑킴 백킴 이러면서 이 안에서도 미스터 킴이 또 분위기를 또 좋게 만드네요. 근데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거에는 누군가는 긁히고 미스터 킴의 평가는 낮아지고 그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자분들도 밤에 빗속에서 슈퍼데이트 쟁탈전 하고 이게 참 힘들겠다. 여기서는 이제 튤립님도 고민이 있어요. 장민님이 보면 약간 이번에 삼식비의 정숙, 영철 약간 이런 분들하고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삼식비에서 영철도
약간 장민님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정숙님도 물론 30 정숙님이 실제로 만나면 장민님에 비해서 훨씬 더 텐션도 높고 뭔가 이런 분위기도 잘 맞추는 사람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결 면에서는 좀 그런 면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0기 정숙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30기에 다른 분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30기 정숙님도 뭔가 그때 영숙님이 영훈님이 막 이랬어 저랬어 할 때 30기 정숙님도 그래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난 영수한테 안 갈 거야. 근데 정숙님이 그래도 영수의 마음 이해가 가는데 나라도 영수에도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해줘요. 약간 정숙님은 상대에게 공감이 중요하고 막 같이 인정받고 서로 동조받고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숙님도 보면. 근데 보면 장민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백합님이 연락 때문에 나 걱정돼 있대. 장민님도 그거는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사실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의 깨알 개그가 있고. 그래서 장민님도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결이 맞는 사람이 없어. 지금 여기도 없고 남자들 중에도 없고 남자들 중에 뭐 굳이 그러니까 30영철님 같은 사람을 만나 써야 되는데 그게 30영철이나 30정숙이나 만약 같은 기수에서 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영철은 그냥 산책하다 끝나는 거고 정숙님은 중간에서 팩폭이나 솔루션 하다가 방에서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지금 장민님처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기수에서 어떤 사람들과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건데 경수님이랑 한번 진짜 데이트를 해봤어도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백합님이 장민님한테 공감 못 받았었거든요. 이날도 좀 그랬었고 이날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좀 못 받았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툴립님은 대표 영수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요. 대표 영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툴립님은 좀 진정성, 신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돼. 왜냐면 대표 영수의 28기의 초반부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거 대표 영수가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붙잡는 그런 콜렉터인가? 이런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트에서 물건 콜렉팅 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막 흔치 않아 막 이런 거 하는 거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28기에서 대표 영수의 안 좋은 초반에 좀 특이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용담이 나 정리해가지고 난 너한테 올 거야 라고 들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이 쉽게 변하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대표 영수님의 어떤 바로 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걸 뒤에서 얼마든지 엎을 수 있겠죠. 떡볶이를 해주는 걸로 지금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 것 같고 그러게 남자 안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22 영수라니. 장민님도 이렇게 좀 잔잔하게 같이 관계를 맺어가는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어울렸으면 어땠을까. 딱 꽂히는 이런 사람 말고 어떤 뭐 모임이나 아니면 오래 알고 지내면서 장민님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좀 안 끌렸던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편안함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어쨌건 튤립은 대표 영수가 자기가 판단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지금 용담이 정리를 해준 느낌으로 추려서 용담이 이제 의사를 그렇게 밝혀가지고 지금 정리가 됐다. 선이 그어져서 지금 나한테 온 이게 좀 아쉽다. 튤립은 이제 그게 아쉬운 거지. 근데 뭐 여기서 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둘 다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선택지가 하나만 남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튤립이 바라는 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진정성. 내가 버려지지 않을. 다시 한번 어떤 그런 버려진다는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툴립님은 원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툴립님은 본인이 정리되기 전에 좀 자기 마음이 더 큰 쪽으로 결정을 하고 나한테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더 큰 쪽은 용담이긴 했어요. 대표 영수 같은 경우는 도파민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짜릿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용담님 쪽을 더 끌려하긴 했어. 근데 이거는 앞으로 대표 영수님이 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보면 대표 영수님이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여성에 대해서 잘 알진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결핍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 돼주는 결핍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계신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도 좋아. 보면 뭐 사업적인 능력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논리와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스마트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성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 28기 때 굉장히 태풍의 눈 그리고 막 여자들의 마음을 막 서너 명 막 휘어잡는 약간 이런 모드로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영수는 결혼도 아버지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대표 영수의 아버지가 대표 영수님 전 아내의 아버지와 등산에서 만나가지고 두 사람 이렇게 선보게해서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걸로 대표 영수가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봤다 이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대표 영수님이 연애를 많이 받고 본인 여자를 잘 만날 수 있으면 부모가 뭐 그렇게까지 부모에게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수 있겠죠.
물론 어쨌건 뭐 그거는 그냥 하나의 단서 중에 하나고, 대표 형수님이 보면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여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죠. 그치. 용담에게 경제력을 어필하는 것도 너무나 28기 때 먹혔던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논리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 이런 것도 아마 금방 배울 것 같아요. 뭐 배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금방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툴류님은 오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조금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옆에서 국화님이 오자마자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굳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사실을 전달한 거다. 국화님도 이게 남의 일이니까 잘하는군요. 그래서 국화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사실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툴류님이 좋은 의견이었어요. 이거 나중에 따라해봐야겠다. 툴류님은 좋은 의견이었다는 건 그게 사실로는 맞는데 마음으로 좀 안 와닿네, 이런 느낌이 있겠지. 그래서 국화님이 툴류님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 진짜 우리가 대표 형수한테 그 마음을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화님이 대표 형수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기도 해. 막상 대표 형수의 마음을 말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안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대표 형수의 속마음을 대표 형수의 말을 통해서 아는 거,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만 알 수 있어. 게다가 툴리님이 그걸 물어봐서 알기는 이제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가볍고 너무 금사빠인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제 국화님은 그걸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하는데, 직접 물으면 뭐라고 물어봐? 대표 형수님 좀 금사빠신 것 같고 용담한테 까였다고 이렇게 오고 그런 거 너무 좀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표 형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말이죠, 항상 사랑하기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인연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사랑은 달라질 수 있죠. 저는 그 인연의 길이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이 원론적인 걸로 가가지고 사랑이란 거는 또 환경적인 거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또 그 멀리서부터 쭉 와가지고 어디서부터 말을 끊어야 될지, 어느 얘기가 진짜고 어느 얘기가 제3자 입장인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뭐 내가 뭘 질문했더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지만 대표 형수의 말은 또 다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가? 용담은 사람 아니다는 건가? 운명이란 얘기인가? 이렇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걸로 멀리서부터 쭉 와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표 형수님이 행동했던 사실까지 얹어가지고 대답이 돼버리면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거를 물어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대표 형수님이 그 부분에서 지금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툴루님은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네, 그래서 내가 좀 색안경이 있었지만 벗어보겠다. 말의 대화의 하수들은 상대가 너 금사빠 아니냐? 물어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대화의 고수들은 너 금사빠 아니냐 했을 때 오케이, 너 마음속에 두려움을 찾았다, 네 마음속에 욕망의 단서를 찾았다, 네 마음속에 두려움의 단서를 찾았다,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해소하는 전략으로 내가 왜 금사빠가 아닌지 보편적인 관점으로부터 쭉 들어와서, 그리고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으로 답을 내리면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지. 그게 안타깝다면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가능했던 사람 지금 순간 떠오르는데, 29기의 태권상철이 그 당시에 9살 많은 누나 영자님의 마음을 얻는 게 그게 가능했었어. 영자님이 너 뭐 옥순한테 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태권상철한테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태권상철은 틀렸구나, 멋진 영자 누나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틀렸구나, 깨갱 해버렸단 말이지. 아니지, 이게 영자 누나의 두려움이구나, 사실을 근거로 나는 당신만 선택했다, 당신 구독자장 먹게 한 적 없다, 그 사실을 몇 개 간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본다면 좋겠지만 서로를 알아봐가는 과정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랑 내 행동 얹어가지고 그 상대에 빠져나갈 수 없게 오히려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되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은 대표 형수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표 형수님 보면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멀리서부터 끌어오는 거,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근거로 내세우는 거, 그래서 상대 머릿속에다가 키워드를 이렇게 딱 저장시켜 두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세요. 아주 잘하시죠. 재밌어요. 여자분들이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담을 찾으러 온 미스터 킴, 여기는 지금 용담님만 없고 용담님은 지금 방에 가서 자고 있죠. 미스터 킴 용담을 찾으러 왔고요. 용담님은 이제 자고 있죠. 용담님이 자기소개 때 자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체력이 좋다였는데, 물론 체력이 좋아도 잠을 많이 잘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은 아니야. 체력이 좋아도 잠은 많이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모순적으로 보이긴 해요. 굳이 따지자면 뭐 체력과 에너지는 뭐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용담님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이제 누워서 듣죠. 찬바람 맞으면서 자기소개하고 이러면서 힘들었을 수 있겠지. 근데 용담님은 보면 체력이 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렇게 운동하는 체력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떤 기본적으로 의지력과 관련된 체력,
저도 되게 체력이 약한데 저는 애들한테도 강조하고 계속 지금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1순위로 만들려고 하는 게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력이 받쳐주면 얘네들이 나중에 뭘 할 때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체력이 의지력으로 연결되니까. 근데 영단위를 보면 의지력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용담이 그냥 누워있어. 처음에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의지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버티거나 내가 정 힘들면 옆으로 비켜나가겠지. 체력이 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체력이 없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남을 배려를 못해. 왜냐면 자기가 제일 약하니까. 남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의지력이 약하고 내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방해가 되더라도 그 자리에 누워버려. 그러면 체력이 강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베개를 갖다 주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지. 그리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은 충동적이기가 쉽죠. 왜냐면 내가 어떤 방향을 딱 의지를 갖고 정해도 누군가 거기서 방해하는 것 같으면 도망쳐버리기가 쉽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미스터 킴이 이제 밖에서 누운 채로 들으셔도 돼요? 하니까 진짜로 누워. 보통은 누운 채로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아니에요 어떤 일이세요? 일어나거나 물론 자고 있으면 자나 보네 하고 그냥 가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둘 다 참 잘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자네 하거나 아니면 여자 출연자들 죄송한데 용담님 좀 부르실 수 있나요? 주무시면 나중에 있다가 혹시라도 오시면 좀 말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누워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누워서 들어. 네. 바로 누워.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 아이들은 다 그래.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럴 수 있어. 용담님은 진짜로 누운 채로 듣고요. 그래서 여기서 창밖에서 말하는 슈퍼데이트를 신청하는 미스터 킴. 정말로 누우랜다고 정말로 누워서 그걸 듣고 있는 용담. 그래서 사기 데이트권 용담님한테 쓸 거니까 내일 점심쯤 데이트하는 거 괜찮냐. 그렇게 데이트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미스터 킴이 데이트 신청한 거에 대해서 첫 마디가 감사했죠. 나는 솔로를 하도 많이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한 7, 80%는 거절의 뉘앙스였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죠 하면서 막 텐션 높게 감사하다는 그래도 좋았다. 그 연장선일 수 있는데 감사했죠. 이거는 이거 거절이구나. 미스터 킴이 오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말해줬으면. 아니 본인도 그 시점에서야 대표 형수한테 말해놓고 본인이 경수한테 들은 것보다 대표 형수한테 말한 게 더 늦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본인이 뭐 이렇게 남 탓을 해. 뭐뭐 했다면 어땠을까? 누가 더 말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경수님한테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첫 데이트 경수가 국화 선택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 안 챙겨주니까 본인이 삐진 것 뿐이야. 오히려 경수는 새로운 사람을 더 챙겼던 거예요. 용담하고는 말을 좀 했었고 국화는 늦게 왔으니까 국화를 더 챙겼던 거야. 그래서 오히려 용담 나중에 정리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더 용담 챙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애니까 우쭈쭈 하는 거가 돼버리거든요. 이러면 용담님은 애취급 받을 수밖에 없어. 어른들은 내가 좀 뭔가 여기서 분위기상 내가 소외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새로운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회사에도 신입이 오거나 경력직이 새로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을 초반에 배려를 해줘요. 그때 갑자기 대표님 왜 안 하던 짓 하세요? 대표님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갑자기 막 존댓말 쓰세요? 왜 그러세요? 대표님 저 싫어요? 이렇게 안 해. 사회에는 그렇게 안 해요. 새로운 사람을 배려하면 배려하는 것보다 해. 근데 물론 여기서 국화가 아니고 완전히 100% 용담해서 용담만 바라보는 그런 남자도 있겠죠. 근데 경수는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오히려 국화로 정했다면 용담 외면하고 국화랑만 대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였을 거야. 근데 용담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 미스터 킴 같은 사람이라면 용담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든 말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더 챙기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경수는 아니거든요. 경수님은 새로운 사람, 이거 우리 어쨌건 용담이랑 나랑 좀 대화했었고 국화가 새로 왔으니까 좀 이렇게 좀 더 얹어드리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오히려 용담을 거절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물론 그때도 조금 서사가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용담은 그런 어른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경수는 원래 내가 아닌 걸로 결정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런 어른들의 사고방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국화님에게 자기가 이미 져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투정 부리고 그리고 뭐 미스터 킴 팬클럽이네 이런 말 하지만 정작 미스터 킴하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경수 핑계를 대고 남 탓하고 단정 짓는 게 그대로 나오고 있죠. 경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말해줬으면 그러니까 저런 걸로 시간을 허비해버려. 경수가 조금 더 빨리 말해줬으면 남 탓을 하면서 시간을 써버리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남 탓이라는 게 참 편해요. 남 탓을 하면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거든. 남 탓으로 내가 망가졌으니까 내가 애쓰고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남 탓을 하면 내가 지금 뭔가 실패에 가까운 상황일 때 노력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 등골 브레이커로 살고 있을 때 내가 잘못했네?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노력해야 돼서 괴로워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등골 브레이커가 된 건 부모님 탓이야 라고 하면 등골 브레이킹 생활을 계속 해도 돼요. 왜냐면 남 탓하면 되거든. 부모님 탓으로 이렇게 된 거 부모님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가? 이대로 그냥 쭉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장 굉장히 편해질 수 있죠.
그래서 미스터 킴이 이렇게 찾아온 게 조금 경수 씨가 좀 더 일찍 나를 정리해줬다면 이렇게 미스터 킴과 내 사이가 이렇게 아사리나 사람들끼리 느낌은 안 났겠다. 아사리판이란 말도 참 어색한데 표현이. 아무튼 그 아사리판 난 느낌은 안 들었겠다라고 하는데 그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어쨌건 왜냐면 서사가 없진 않았거든. 미스터 킴은 용담을 처음에 첫인상으로 선택을 했었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지. 용담이 미스터 킴에게 관심이 없었고, 이제 와서 뭐 팬클럽이나 어쩌네 했지만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 아쉬웠겠지. 왜냐면 두 사람이서 서로 관심이 그렇게 컸다면 용담이 미스터 킴이 국화에게 갔을 때 경수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만큼 서운함과 삐짐이 드러났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았어. 아쉬울 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미스터 킴은 슈퍼데이트를 전하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미스터 킴은 이제 또 움직입니다.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 여자 숙소를 찾아와요. 아마 용담님하고 얘기하려고 찾아온 것 같은데 용담님 방에는 용담님이 인터뷰를 갖고 튤립님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용담님 인터뷰 갔어요. 여기서 미스터 킴이 아 나 용담님 때문에 온 거 아닌데? 그러면서 튤립님에게 갑니다. 튤립님의 데이트 선택권 저게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왜 왔겠어요? 내가 미스터 킴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온 이유 뒤에서 물론 답까지 다 나오는데 튤립님의 데이트권을 대표 영수에게 쓰게 해서 마지막 경쟁자까지 확실하게 제거하려는 목적이죠. 튤립님이 대표 영수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써서 둘이서 잘 되면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용담에 대한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니까.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지금 용담 리그 경쟁자는 대표 영수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짝을 찾아 떠났단 말이에요. 지금 22영수 용담한테 관심 없죠? 국화지? 상철은 백합이고 경수 국화 됐고 그러면 이제 대표 영수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킴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 미스터 킴은 대표 영수만 떨어뜨리면 돼. 그래서 22영수가 장미랑 데이트를 할 때도 국화 리그 안에 있을 때 장미한테 가라고 했었거든요. 막 그 22영수님한테 와 저 장미 이쁘다 말하면서 막 길거리에 핀 꽃을 보면서 막 오버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서 잘 되고 둘이서 그냥 가서 끝나라. 이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편협하다면 편협한 얘기가 되는 거죠. 선의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의처럼 보였지. 그러니까 똑같이 국화를 좋아해요. 경수, 미스터 킴, 22영수가 국화 리그 안에 있을 때 얘기예요. 22영수가 장미랑 데이트를 해요. 경수님도 아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장미님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경수와 미스터 킴이 똑같이 22영수한테 장미님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장미님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라고 똑같이 말했다고 쳐봐요. 경수랑 미스터 킴이. 이게 똑같이 들리나요? 똑같이 안 들려. 왜냐면 똑같은 의도가 아니거든. 경수님은 그냥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약간 이런 마음이야. 근데 미스터 킴은 데이트 잘해서 잘 돼가지고 국화님 곁에서 떨어져 주세요. 이 말이란 말이죠.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렸어. 우리는 이제 미스터 킴에 대해서 아니까 미스터 킴은 저런 행동에 의도가 있지. 본인의 눈앞의 이득을 위한 의도가 있지. 경쟁자를 다 제거시켜서 이 사람의 선택지가 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경쟁자들을 다 제거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이유는 없잖아. 근데 미스터 킴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튤립을 이용해서 대표 영수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어도 이제는 미스터 킴의 말은 이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근데 이런 해석이 미스터 킴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거긴 하죠. 왜냐면 미스터 킴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고하는 거를 우리한테 계속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튤립님의 슈퍼데이트권을 궁금해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한테 쓸 거냐. 그래서 미스터 킴이 이제 정보를 수집하죠. 그럼 한 명으로 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그러면 튤립이 이거를 대표 영수한테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튤립이 슈퍼데이트권을 빨리 대표 영수한테 쓰게 하고 싶고 그리고 빨리 두 사람에서 얘기하게 만들어서 두 사람이 얘기를 계속하고 대표 영수가 용담에게 말할 시간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인 거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따가 같이 먹을 때 얘기하면 되지. 이 말은 대표 영수한테 빨리 슈퍼데이트권 써요. 대표 영수랑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데이트도 나가고 대표 영수가 용담 근처에 안 오게 좀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튤립이 이거 너무 쑥스러워요. 대표 영수도 그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대표 영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 도와줌에는 타인을 위한 도와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스터 킴도 남자가 이렇게 팍 좀 끌고 가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부산 남자들 다 그렇잖아. 그래요? 그러면서 대표 영수가 떡볶이 다 됐어요 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킴이 이제 대표 영수 불러가지고 여기 잠깐 오라고 하고 본인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둘을 밀어주는 나 피해줄게 이러면서 막 대놓고 밀어주는 느낌인데 저렇게 밀어주는 게 또 밀어주는 게 아니기는 한데 뭐 아무튼 의도가 어쨌든 튤립님과 대표 영수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그렇게 이제 미스터 킴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죠. 자리를 비켜주는 이유는 대표 영수가 용담 근처에 안 오도록 그리고 튤립님의 슈퍼데이트권을 쓰면서 대표 영수가 용담 리그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왜냐면 이 시점에서 용담이 대표 영수를 완전히 거절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어쨌건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마지막 변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겠죠. 그러면서 대표 형수가 튤립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튤립님은 슈퍼데이트를 씁니다. 내일 같이 가시지요. 튤립님에게 선택지가 없어진 건 맞죠. 그리고 대표 형수에게 내일 같이 가자. 그래서 대표 형수는 제가 운전도 할게요. 대표 형수님은 확실히 내가 무언가를 한다. 나라는 거에 좀 중심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내가 운전도 할게요. 내가 했어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그래서 또 이렇게 사계데이트권을 쓰면서 대표 형수님이 아까 웅변 참 잘 봤다. 서로 칭찬을 또 하죠. 쑥스럽다, 잘했다. 서로 막 잘한다. 대표 형수는 포퓰리즘으로 아예 몰고 갔어야 했는데 아니 웅변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대표 형수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웅변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해가지고 대표 형수는 떡볶이 해놨어요. 배 안 고파요? 그렇게 대표 형수 표 떡볶이. 그래 떡볶이 했으면 빨리빨리 가야지. 이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면도 넣었던데 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튤립님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나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근데 대표 형수가 내가 좋아하는 분식 을 기억하고 떡볶이를 해줬다. 그게 이제 튤립님한테 감동으로 오는 거죠. 이게 말로는 다 들어줄 것 같으면서도 뭐 소고기 묵국 해준다고 하는데 재료 다 섞여가지고 몽골까지 오는 뭐 그런 사례보다는 실은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긴 하죠. 말로는 막 다 해줄 것 같고 이 사람이 되게 약해 보이고 그런 것보다 대표 형수는 그걸 들었다가 이렇게 해줬단 말이지. 이런 게 되게 사소한 건데 신뢰를 얻기 되게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튤립님이 대표 형수랑 데이트를 할 때 떡볶이 김밥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었더니 대표 형수가 내가 떡볶이 해주겠다. 대표 형수님이 28기 때도 요리를 종종 했어요. 주방에 많이 있었어. 그때도 영숙님하고는 주방에서 많이 대화를 했었지. 그러니까 어쨌건 튤립님은 그런 대표형 모습 그런 게 내 마음에 좀 와 닿았다. 내가 마음을 올리는데도 한몫했다.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는 게 다 가벼운 건 아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지만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이런 게 이제 결코 작은 부분 아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대표 형수가 튤립님을 그렇게 이성적으로 막 끌려 하고 있냐.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최커가 돼도 밖에 나가서 그 마음의 어떤 설렘으로 이어지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서로 맞춰가려면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튤립님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 그렇게 떡볶이를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킴이 한 번 더 용담님을 찾아옵니다. 용담님은 인터뷰하고 와서 이번에는 아예 안대까지 쓰고 푹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죠. 미스터 킴이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세 번째 방문해서 용담님이 있는 방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용담님은 눈 가리고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났지. 용담님은 참 계속 피곤하신 상황인가 보네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의 가장 큰 속성은 인내심이라고 해요. 참는 능력. 참는 능력은 체력하고는 또 다른 얘기긴 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체벌을 하거나 벌을 주면 안 되지만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한 친구가 기억이 나요. 그때 선생님이 전부 다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서 이제 의자를 들고 있는 그런 벌을 내렸는데 그때 뭐 이렇게 운동 잘하고 운동부에 가까운 그런 친구들도 막 후들후들하고 막 못하고 막 이러는데 한 친구가 진짜 잘 버티더라고요. 나도 뭐 막 후들후들하고 막 요령 피우고 막 내렸다 올렸다 막 하죠. 뭐 선생님이 안 보는 것 같으면. 근데 걔는 진짜 꿋꿋했어. 걔는 공부는 잘했지만 뭐 운동이나 이런 거는 잘 못했거든요. 나랑 체중으로 저는 전교권이었다면 그 친구가 내 다음이었던 거야. 뚱뚱했어 그 친구도. 근데 그 친구를 지금 생각하면 참 인내심이 강한 친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약간 인내심하고 체력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버드인가? 아무튼 거기서 실험을 했었을 때 이걸 진짜 추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목표가 없을 때 버티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를 달려라. 뭐 1km를 달려라. 이러면 운동하는 친구들이 더 앞서겠죠. 근데 끝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버티느냐를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인내심으로 들어가거든요. 결혼 생활 유지에 있어서 가장 큰 속성.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맞아. 요령이 없다면 요령이 없는 거지. 친구는 요령을 안 피웠어. 이번에 미스터 킴 말고 그 소설 쓰는 미스터 김도 넥타이 장수 미스터 킴 그분도 인내심이 대단한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미스터 킴은 사계 데이트를 짜러 왔고요. 지금 그러니까 용담님은 미스터 킴이랑 어쨌건 내일 데이트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냥 자버리는 거야. 내일 데이트는 내일 데이트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 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써준 사람이 얘기를 할 때도 그냥 누워있어. 인터뷰는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용담님의 원래 속성이다. 용담님이 미스터 킴을 안 좋아해서 이렇다.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문제야 실은. 용담님이 원래 이렇다라면 용담님은 어쨌건 나한테 노력해서 슈퍼데이트권을 써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내일 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노력을 하고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획이 필요해. 최소한 얘기가 필요해.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서 데이트권을 쓰는 것까지는 이 사람이 나한테 쓸지 몰랐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 맞춰가야 될 일, 이런 어떤 자기의 의견, 상대랑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고, 두 번째로 미스터 킴을 안 좋아해서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내가 이 사람의 팬클럽이나 어쩌네 하면서 경수를 멀리했던
나는 팬클럽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러면 다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않았던 거고, 아니 또 하나 자기가 마음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썼는데 이 사람에게 저렇게 뭐랄까 그냥 자버리는 그런 식으로 외면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나의 어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여도 원래 이런 사람이어도 원래 이렇기 때문에 문제고, 미스터 킴을 안 좋아해서 이러는 거라면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둘 다 문제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애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원래 애들은 그래. 애들은 그냥 일단 자기가 피곤하고 그런 게 문제고, 그리고 뭐 여행도 부모님이 정해주는 거지. 부모님이 어린이대공원 가자면 가는 거고, 가고 싶다는 물 얘기도 하지만 아 이번 주말 집에서 놀고 싶은데 부모님이 야 이번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야. 알았어요 하고 그냥 자는 거지 뭐. 엄마 아빠가 정하는 거지 뭐. 그래서 미스터 킴은 누워있는 용담을 깨웠어. 그러니까 용담님이 인터뷰 갔다 와서 그냥 자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슈퍼데이트 나가는 상황이 설레고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경수 탓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의지가 있는 상황이면 최소한 가서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야지. 그래서 미스터 킴은 드시고 싶은 게 있나, 용담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라는 건데, 근데 드시고 싶은 거 있냐라는 거에 지금 슈퍼데이트권을 딴 사람한테 호떡 먹고 싶다. 아 물론 호떡 좋아. 속초 호떡 맛있어요. 그거가 그때 무슨 뭐 TV 프로그램에서 부산의 씨앗 호떡을 전수받아가지고 하시는 분이라 가면은 줄 서 있어. 요즘에는 좀 인기가 떨어졌겠지만 한 몇십 분 줄 서서 먹어야 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슈퍼데이트를 따서 제작진에게 받아서 가는 건데 호떡 먹고 들어오자는 거는 데이트하지 말자는 거지 뭐. 일단 같이 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후식으로 호떡을 먹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건 뭐 사비로 해도 되는 거고, 그냥 뭐 속초시장을 그냥 구경하자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 정말 생각이 없구나, 앞뒤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호떡 먹고 싶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하고 뷔페를 갔는데 애들이 뷔페 가서 아 김밥 맛있다면서 김밥만 먹고 있어.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지. 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지금 TPU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킴은 속초 호떡? 속초 호떡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킴도 아니 근데 이게 식사로 돼? 근데 용담은 아니 그냥 호떡 하나.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순간 머리 떠오르는 걸 그냥 얘기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호떡 안 먹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서운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계획이나 코스 상황이 호떡만 먹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스터 킴은 아니 내가 어렵게 웅변까지 해서 그렇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한 웅변이었나. 그러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좀 비난 섞인 농담이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어렵게 웅변해서 땄는데 호떡이 웬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용담은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웃어. 그래서 뭐 호떡 이게 실화냐. 내가 목 터져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용담은 미스터 킴에 대해서 호감이 없는 상태예요. 물론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죠. 어떤 거에 따라서. 근데 호감이 있는 상황이면 이 사람이랑 더 길게 뭔가를 할 거를 원하겠죠. 뭐 그냥 누워서 듣거나 이런 태도가 바뀌진 않을 수 있어요. 용담은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데이트 코스 선택이나 이런 걸 보면 미스터 킴하고 뭘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2순위 메뉴는 닭강정. 닭강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만 속초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팔리는 닭강정 집은 제가 알기로는 앉아서 먹을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줄을 꽤 길게 쓰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뭐 제대로 못 정하고 일단 넘어갔어. 그러니까 뭐 호떡 먹고 닭강정 먹고 이거는 오래된 연인들이나 아니면 뭐 대학생들이나 약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코스지, 두 사람에서 어쨌건 식사 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택할 선택지는 아닌데, 용담님한테는 그러니까 뭔가를 맡길 수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좀 충동적이고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과 뭔가 계획을 도모하고 이러기는 좀 어렵죠. 미스터 킴이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하지 않아요? 용담은 뭐가 신기해요? 왜 이렇게 쑥스럽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막 쑥스러워요, 부끄러워 이러지만 용담은 뭐 그렇게까지 쑥스럽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색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터 킴은 뭐 이렇게 부끄러워요. 하지만 미스터 킴의 부끄러움은 용담에게는 이제 신기함 정도로만 되는 거지. 미스터 킴은 진짜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 부끄럽겠죠. 근데 여기서 용담은 또 약간 날 섞인 말을 해요. 국화님한테 까일 거라고 예상하고 직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용담님은 또 자신도 경수에 대해서 나는 다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국화님한테 까일 거라고 예상하고 직진했겠어요 라는 말로 지금 또 비수를 날린 만큼 용담님이 미스터 킴을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국화님한테 까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랬던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자신이 미스터 킴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그냥 계속 만들어 두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국화님한테 까일 거라고 예상하고 직진했겠어요? 용담님의 말이죠. 미스터 킴이 아니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용담님은 갑자기 정색하면서 선을 그어. 나는 미스터 킴 당신과 달라. 나는 안 될 거 알고도 시작했다. 안 될 걸 알고도 시작하진 않았지. 저거는 사후 해석이고 안 될 걸 안 적은 없고 처음에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와에도 적고 했겠죠. 그리고 용담님이 국화님하고 첫 1대2 데이트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에요. 그때 충분히 될 수 있었어요. 경수는 용담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아예 두지 않진 않았어.
근데 용담이 지레 충동적으로 그냥 판단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안 챙겨주니까. 아빠 나 왜 안 챙겨줘? 나 안 좋아? 하고 그 징징대는 애 같은 마음으로 그냥 그래버린 거야. 본인이 더 챙김받지 못해서. 어른은 소외된 사람을 더 챙긴다는 사실을 몰라서, 애라 몰라서 그래요. 그래놓고 마치 경수의 마음을 원래부터 알았던 양 행동해버리거든요. 근데 저렇게 마음을 빨리빨리 결정해버리면 실제로 속이 깊은 어른들은 못 만나요. 본인처럼 충동적인 사람, 눈앞에 자기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처음에 뭐 시작은 어떻게 될지언정 결국 자기 안목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용담님 눈에는 경수의 배려는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나를 안 챙겨주네 끝 이거야. 근데 용담은 마치 그걸 사후해석으로 내가 처음부터 경수가 국화라는 걸 알고 시작했다. 아니에요. 안 그랬어. 그 시점에선 용담의 행동이 더 경수를 멀어지게 한 것뿐이야. 본인이 경수를 밀어낸 거지 경수 씨가 그때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용담님이 여기서 뭐 정색하고 저는 안 될 거 알면서도 시작했어요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 탓하고 그러니까 봐봐. 용담은 난 다 알았어. 다 경수 탓이야 이러지만 아니요. 전부 다 본인 선택이고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삶은 그래. 남 탓할 만한 게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선택지가 남아있거든요. 물론 안 될 일도 있겠지. 그렇지만 인간에게 선택지가 완전히 지워지는 순간은 정말 마지막이지.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아니 처음부터 알고도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용담은 끝까지 아니래. 나는 첫 번째 데이트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멀어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담 씨가 그렇게 정사액을 하면서 미스터 킴하고 선을 그어. 나는 너와 다르다. 미스터 킴이 여기저기 가면서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요. 사람들이 선거 같이 묶이고 싶어 하진 않아. 미스터 킴을 재밌어하고 특별한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묶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킴도 아까 그렇게 되고 나서 진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그것도 이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지금 용담님은 그럼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용담님 디스하시는 거예요? 미스터 킴님? 아까 웅변대회에서도 독려합시다 대충 그렇게 한 줄로 끝내고 지금도 눈 가리게 하고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에 가까운데 지금 용담님 디스하십니까? 예의가 없다고? 근데 용담님은 아니 아사리 난 사람들끼리 우리 누더기 느낌 있잖아. 근데 뭐 아사리에다가 누더기. 그러니까 용담님은 뭔가 하나가 틀어지면 누더기야. 뭔가 상황이 한 번 잘못되면 그건 아사리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봉합하고 극복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안 됐다. 그러면 누더기야. 경수가 내가 아닌 국화를 챙긴다. 끝이야. 나는 이미 끝난 거야. 뭔가 노력해서 어떤 상황을 뒤집어보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본 경험이 많이 없어. 그게 어떤 삶에서 의지력이 부족한 걸로도 연결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혼을 경험하고 다시 또 의지 있게 도전을 했잖아요. 아니 이혼이라는 어쨌건 큰 변화도 겪으신 분이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누더기라고 그래. 살면서 뭐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누더기라면 그 과정에서 용담님이 경수에 대해서 실망해버리고 뭐 그랬으면서 똥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본인이 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루저들끼리 만나가지고 사랑한다 뭐 그런 느낌이 원래 없진 않다. 뭐 근데 재밌어요. 그래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 그래서 상처는 뭐 새로운 상처로 치유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덕담처럼 얘기가 흘러가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진심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시작은 실패였으나 끝은 창달이라. 마사리 표간이 낮지만 그래도 창달이라. 용담님도 여기서 이제 미스터 킴이 그래도 의지를 갖고 말을 하니까 맞춰주는 거죠. 저런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그냥 누워만 있고 계속해서 경수 탓을 하지는 않았겠지. 미스터 킴은 우리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잘 기워낼 수 있다. 누더기에서 구제로 구제되는 그런 반등의 기회로 삼자라는 게 미스터 킴의 설득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용담님은 기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시도해서 본인이 관계를 좋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포기가 빠르고 그런 사람이죠. 기회가 있음에도 포기를 미리 해버리는 면까지 있어. 실은 경수와의 관계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수를 탓하고 그런 면들이 있죠 지금. 근데 미스터 킴은 어쨌건 나는 뭐 거의 코인이다. 코인 시세 움직이듯이 떡상했다. 아 미스터 킴 코인 같은 남자죠. 언스테이블한 코인 같은 남자. 그래서 처음에 내가 용담이 픽이었는데 매력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소개할 때도 국화님 제외하면 용담님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잠깐 만났는데 결국에 어쨌건 다시 만난 거다.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미스터 킴도 보면 무슨 시청자 관점에서 본인을 바라보고 있어. 이게 인연인가까지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 최종 선택. 과연 용담님과 미스터 킴이 서로를 선택할까요? 여기는 뭐 선택한다고 해도 뭐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 그래도 또 흥미를 가지고 보자고요.